600만 명을 죽인 남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 사람을 보면 대부분 정신병자거나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놀랍게도 히틀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자랐고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으며 그림 실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악마가 될 조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평범한 청년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히틀러는 총칼로 권력을 빼앗은 게 아니라 민주주의 선거로 뽑혔다는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직접 그를 선택했어요. 오늘은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악마가 됐는지, 그리고 왜 독일 국민들이 그를 따랐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언어를 쓰는 게르만 민족이지만 나라는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나이가 꽤 많았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23살이나 어렸습니다. 이런 집안 환경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본명은 아돌프 히틀러였고 아버지는 아들이 공무원이 되길 원했어요. 근데 아돌프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히틀러가 그린 그림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적이에요. 천재 화가는 아니었지만 건물이나 풍경을 아주 정교하게 그리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는 미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술학교 낙방과 어머니의 죽음이 겹치면서 히틀러는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보냈고 심지어 노숙자 신세까지 전락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불쌍한 청년이에요. 악마가 될 조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히틀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1914년에 전쟁이 터지자 히틀러는 자원 입대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독일군에 자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동맹국이었는데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보다 독일에 더 충성심이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독일인 말고도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다민족 국가였고 독일은 순수한 게르만 민족의 나라였습니다. 히틀러는 젊은 시절부터 다른 민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히틀러는 엄청나게 성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4년에서 5년씩 이어지면서 다른 병사들은 지쳐서 싸울 의지를 잃었는데 히틀러는 끝까지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1급 철십자 훈장인데 일반 병사 신분으로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히틀러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미술학교에서 계속 떨어지고 사회에서 나고자 취급받던 그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곳이 군대였어요. 그는 군대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기게 됐습니다. 거기다 전쟁에서 두세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으면서 이상한 생각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는 독일 사회로 돌아왔는데 독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전쟁에서 지면서 영국과 프랑스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빵 한 조각 사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가서 겨우 물건 하나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초인플레이션 사회에서 히틀러는 우연히 작은 정당의 모임에 들렀다가 정치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처음 가담한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었어요. 독일 체제를 뒤엎고 독재 국가로 만들자는 정당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주로 연설한 곳은 맥주홀이었어요. 맥주홀은 귀족이나 재벌 같은 상류층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이 모여서 술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곳이었거든요. 기존 독일 정치인들은 상류층을 기반으로 삼았는데 히틀러는
이런 서민들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흥분하기 쉽잖아요. 전쟁에 진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사회 체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조직한 정당이 바로 나치당이었습니다. 나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가사회주의당이에요. 국가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이 가장 중요해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있고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자본가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사상이죠. 공산주의에서는 독일 노동자든 유대인 노동자든 상관없어요.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독일 노동자와 유대인 노동자가 형제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인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 노동자가 위대한 독일 노동자와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거부했고 유대인은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과학 지식이 우생학이었어요. 유전자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아야 인류가 발전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한 인종으로 지배해야 하고 다른 인종은 지배받아야 한다고 봤어요. 유대인은 독일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히틀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당시 독일에는 흑인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있었는데 왜 하필 유대인만 그렇게 학살당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흑인이나 아시아인은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큰 인구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가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었거든요. 서양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건 거의 다른 민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인 나쁜 민족이라는 종교적 편견이 유대인 전체에 대한 증오로 바뀐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중세 시대의 유대인들은 교회의 억압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안 하려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리대금업이었어요. 돈놀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유대인은 자기들 피를 빨아먹는 나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완전히 망해서 살기 힘들어지자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게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1929년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대공황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식민지가 있어서 그 안에서 무관세 무역을 하며 겨우 버텼는데 독일은 그런 식민지가 없었거든요.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 정당 대신 극단적인 정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극단적인 정당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공산당이고 다른 하나가 나치당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나치가 거리에서 싸웠어요. 부자들과 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집권하면 자기네 재산을 다 빼앗아서 똑같이 나눠버릴 거예요. 엄청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눌러줄 세력이 필요했어요. 거리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나치를 보면서 나치당을 키워야 공산당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벌들과 귀족들이 나치당에 돈을 대고 지원했습니다. 1933년 선거에서 급성장한 정당이 바로 나치당이었어요. 작은 정당이었는데 어느 순간 대중을 끌어모았고 재벌과 귀족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됐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히틀러가 독재자니까 쿠데타 같은 걸로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히틀러는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된 후에 나치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히틀러에게 법을 만들 권한까지 줬어요.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한테 법 만드는 권한을 준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직접 히틀러를 키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유대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뉘른베르크 법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유대인의 국적을 빼앗고 유대인 공무원은 전부 쫓아냈어요. 유대인이라고 밝히면 바로 잘리는 거죠. 독일 민주주의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왜 억압받는데도 독일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1930년대는 전 세계가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민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버티면 독일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며 남아있다가 당한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조짐이 보이면 떠나야 해요. 짐 싸서 떠나야 합니다. 나라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나를 죽이려 하면 먼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유대인 중에 누가 있죠?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히틀러 치하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독일에 있던 50만 명의 유대인 중 30만 명이 이민을 갔어요.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으로 경제가 완전히 망한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을 잡은 후에 경제를 개혁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군대를 키웠어요. 군대를 키우면 군대가 쓸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를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규모 토목공사로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가 뭐죠? 아우토반입니다. 1933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지금은 길이만 1만 1천 킬로미터에 달해요. 국가가 주도해서 아우토반을 건설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 사람이 취임한 후로 독일 경제가 완전히 위기를 벗어나서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933년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였는데 1936년이 되자 거의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그 힘을 바탕으로 독일군이 강해졌고 군사력이 세지니까 전에 독일을 깔보던 영국과 프랑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쩔쩔매는 걸 보면서 독일 국민들은 와, 대단한 지도자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적 지지를 얻은 후에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폴란드를 침공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의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 뒤에 숨어서 독일을 무시하고 놀려먹던 나라로 여겨졌거든요. 그리고 폴란드는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폴란드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그 다음 프랑스를 공격해서 6주 만에 점령했습니다. 6주요. 프랑스까지 점령하니까 독일 국민들은 열광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히틀러 입장에서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미술학교에서 떨어지고 노숙자까지 됐다가 독일을 위기에서 구하고 미워하던 유대인을 억압하고 유럽을 정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면 안 된다는 상식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이요. 근데 히틀러는 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나는 가장 뛰어난 인간이야 라는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때 히틀러가 가진 생각은 유대인을 억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전부 없애버려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수용소에 가둬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거나 서서히 굶겨 죽이는 정책을 실행했어요. 1941년부터 시작된 유대인 절멸 정책이었습니다. 전쟁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히틀러를 지지했던 걸까요?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면서 계속 이기는 걸 보면서 히틀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맞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독일 국민들도 히틀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영웅을 숭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히틀러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동쪽의 큰 나라 러시아예요. 당시 최고 권력자는 스탈린이었습니다. 처음에 소련과 독일은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를 제압하자 히틀러는 이제 소련을 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처럼 소련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 이기면서 모스크바까지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1941년 가을이 나치 독일의 절정이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잘못 판단한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스탈린이 끈질기게 저항했거든요.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이 되자 독일의 힘이 점점 약해졌고 결국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했어요. 영국, 미국, 소련이 삼각 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일을 포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5년 4월 말이 되자 베를린마저 함락 직전이 됐어요. 이때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에 져도 적군의 최고 권력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히틀러는 1800만 명의 유대인 중 3분의 1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었거든요. 패배를 인정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인류 최악의 전쟁 범죄자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근데 히틀러다운 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히틀러는 죽기 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모든 산업시설과 도시를 파괴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의 인종주의 철학에 따르면 강한 민족은 살아남고 약한 민족은 제거돼야 해요. 근데 결국 독일 국민이 졌잖아요. 그러면 독일 국민은 강한 민족이 아니라 약한 민족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끄는 민족이지만 독일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약한 민족이라면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독일은 소련과 미국의 영향 아래 둘로 나뉘었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습니다. 중요한 건 독일 국민들의 태도예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위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합리적인 판단과 건전한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독일인들은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위대한 영웅을 찾았어요. 영웅 후보로 독일인들의 눈에 띈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게 권력을 줬어요. 그런 위험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서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킨 것에 대해 독일인들도 상당히 반성해야 합니다. 독일인들이 나중에 뼈아프게 반성한 덕분에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히틀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미치광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영웅을 갈망할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명확해요. 위기가 와도 영웅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을 때만 지켜질 수 있거든요.